예, 안녕하세요. 당국대학교의 김강민입니다. 예, 오늘은 5강 한국의 갈등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갈등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이라던가 또는 공공갈등의 개념, 특징이나 구조 등등의 기본적인 툴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모습들, 환경을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갈등 또는 공공갈등,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공갈등이겠죠. 이런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뭐가 있을까? 라는 것이 오늘 5강부터 실시가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 그냥 뭐 인위적으로 그냥 뭐 비공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 규정으로. 그래서 2005년도서부터 해서 7년도로까지 이어지면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을 해결해 가는 규정이라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령이라는 부분이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약간 떨어지기도 했고, 또 2007년도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한 한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이렇게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맞게, 그리고 갈등 관리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부족한 면이, 미흡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입법화되지는 아직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떻게 활용될까? 근데 이제 갈등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정보를 주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의식이 형성이 돼서 이것이 비록 강제성은 없지만 미치는 효과가 되게 커요. 그런 면에서 많은 부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제 역시나 대통령령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뭐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입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아직 입법화되지 못했죠.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그때 당시 황우여 여당 대표가 뉴스에 보도가 됐죠. 갈등관리 이유를 입법화시키겠다, 기본법을. 근데 이제 같은 해 4월에, 근데 2월이었거든요, 그때가. 4월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안전과 재난에 관심이 쏠리면서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갔죠. 그러다가 또 최근에 한 2018년도인가요? 그때쯤에서 한 번 또 입법화되기라고 했는데 이번에 좀 미세먼지에 밀려서 또 입법화되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하는 규정을 활용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하는 규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도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뭐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방정부는 권고 수준인데 지방정부가 조례로 해서 더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아마 저희가 마지막으로 조사한 게 100개의 자치단체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지금 아마 더 늘어났을 겁니다. 100개 이상으로 더 늘어났는데, 그럼 지방정부는 권고 수준이어서 강제사항이 없는데 왜 만들었을까? 바로 필요에 의해서요.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방정부에 있어서는. 그래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을 해결하는 규정을 근간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고요. 부산시도 지금 갈등 관리에 대한 시각이 높아졌어요. 높아져서 교육도 하고 또 많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일방적인 것보다는 갈등을 관리하고 사업에 대한 성격을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사를 통해서 함께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죠. 이런 자치단체들이 이제 더 중앙정부보다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갈등 영향 분석이라 한다 하면 갈등 영향 분석 이해관계자의 대상들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 많이 활용을 하냐면 중앙정부 정책은 되게 광범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자가 너무 넓어. 그러니까 갈등 영향 분석을 적용해서 하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딱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성격인지 다 공감하고 있고, 왜 중앙정부 정책은 체감이 안 오지만 지방정부 정책은 내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체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갈등 영향 분석에 대한 적용이 더 수월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오히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더 많이 갈등 영향 분석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더 많이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통령령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입법화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근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하는 규정을 살펴보면 그 안에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갈등 예방적인 차원에서 갈등 영향 분석을 한다. 또는 갈등 해결적인 차원에서 갈등 조정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데 그중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것은 갈등 예방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는 갈등 영향 분석입니다. 근데 이 갈등 영향 분석을 이제 여러분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을 해결하는 규정을 보시면 뭐 블라블라 여러 가지 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되게 뭐 많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일단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갈등 예방적인 차원에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한다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이상적인 목적이라고도 한편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현실적인 목적, 그러니까 더 자주 쓰는 목적은 갈등이 발생한 이후 갈등을 완화시키는 정보 제공용으로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또는 신뢰를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죠. 없던 신뢰가 갑자기 갈등이 나면서 생겨? 그건 아니고요. 상황적인 신뢰입니다. 이때 적용돼서 정보에 대한 공유가 이때만큼은 이 이유만큼은 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던가 이러한 관계를 형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요 갈등 영향 분석이 갈등 예방적인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보다는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 갈등 영향 분석을 실시한 경우가 더 많아요. 현재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정부가 많고요. 그래서 갈등 예방적인 차원에서 갈등 영향 분석을 했다는 것은 손가락에 아직까지는 꼽힙니다. 했긴 했지만 많이 하지는 않았죠. 사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을 발생한다라는 걸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미리 배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 영향 분석을 미리 할 예산을 미리 뭐 배정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갈등 영향 분석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한다. 그건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판단하기가. 물론 이 사업은 반드시 갈등이 발생할 거야 라고 예측이 가능한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예측하기가 되게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갈등 영향 분석을 활용하기가 한계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그럼 현실적인 목적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냐,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이걸 활용해야 되냐라는 고민들이 이제 실시가 되면 고민할 대상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갈등 영향 분석은 내가 해결 못하면 돼요. 내가 해결 못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갈등 영향 분석은 제3자가 와서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규정에 의하면 제3자인 전문가가 와서 하시는데 그건 규정에 의한 논리고요. 우리가 거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시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그러면 부산시 공무원 또는 부산시의 갈등 조정 전문가 내부에 있는 전문가가 가서 갈등을 영향 분석을 하고 갈등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규정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좀 더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 영향 분석에 대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서죠. 순서를 보면 일단은 기관장이 이것을 선택해야겠죠. 할지 말지를. 이제 뭐 부산시면 부산시장님이 야 갈등 영향 분석을 하자 또는 뭐 고민해보자 등등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장님이 갈등 영향 분석을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는 누가 할지를 뽑아야겠죠. 내부에서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공무원이 물론 그 안에는 전문성과 중립성과 신뢰성이 포함돼야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해당 사업인데 부산시 공무원이 이것을 해도 중립성이 성립된다. 이해관계자들이 괜찮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제 부산시와 이제 주민분들이 대립이 되면서 이제 부산시 이 신뢰성이 약간 떨어지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요즘 따라서 내부에서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팀을 선정한 다음에는 누가 할지를 선정한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중립적인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무 관계가 아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 얘기하면 아직 그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을 해결하는 규정에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장이 갈등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중립성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분석 누가 하던 우리 이 사업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명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좀 개선이 되면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그럼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갈등 영향 분석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전 이제 순서가 사전 계획을 하죠. 이제 인터뷰지도 만들어야 되고 누구를 만날지에 대한 부분들을 선정해야 되는 부분들 이거 선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인터뷰를 실시하고 인터뷰를 결과를 놓고 분석하고
쟁점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죠. 그 다음에 회람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 대한 갈등연구석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한 어떤 순서로 가는데 일단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팀 선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냐에 대해서 갈등연구석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중립성과 전문성이에요. 중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중립성이 어려울까요? 전문성이 어려울까요? 뭐 둘 다 중요하지만 사실 중립성이 어려워요. 이 중립성을 계속 지킬 수 있다라는 거는 어느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중립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스스로 중립성이면 소용이 없다. 상대방이 그 중립성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갈등 영향 분석을 해야 되냐? 일단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정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갈등 영향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인식을 하세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책을 많이 안다고 해서 갈등 영향 분석을 잘하냐? 그렇지 않아요. 정책을 너무 많이 알면 중립성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잖아. 잘하니까 여기에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아요. 근데 갈등 영향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보면 뭐 원자력 발전소도 하고 변전소도 하고 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해요. 근데 그분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잘할까요? 그분들이 댐 공법에 대해서 잘할까요? 몰라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본적인 갈등 영향 분석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만 숙지하면 되지 여기에 대한 전문성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은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아니라 갈등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전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얼마나 잘하고 이 사람의 욕구를 얼마나 끄집어낼 것인가 라는 그러한 기준으로 뽑아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부산시의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모르는 사람도 다 안 돼요. 이 사람도 다 안 되고 또 주민, 부산시뿐만 아니라 주민도 대상이에요. 주민의 편을 들어서도 안 돼요. 예, 주민이 원하는 바도 이제 들어주면 안 되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공공기관과의 연대감이 높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 3의 중립성을 가진 중립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갈등 조정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터뷰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중립성이 있어야겠죠. 모든 사람과에 대한 중립성이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절차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겠죠. 갈등 절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화의 기술입니다. 대화의 기술이 능통한 이상. 왜냐하면 상대방의 비밀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일정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의 기술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경청의 기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된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그럼 뽑아야 되냐? 예, 뽑아야 됩니다. 이제 공무원분들은 많이 이제 정부나 공무원분들은 되게 불안해하세요. 이걸로만 뽑아야 되나? 라고 하는데 이걸로만 뽑아야 되지만 갈등 영향 분석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갈등 영향 분석은요. 엑스레이를 찍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스레이. 여러분들 엑스레이 찍었다고 병이 고쳐지나요? 아니죠. 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찍으면 진단과 처방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갈등 영향 분석이라는 자체를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것을 잘 찍었을 때 누구나 이 사진은 정말 우리를 다 찍었어라고 공감할 수 있는 대상, 이러한 능력과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갈등 영향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꼭 외부에서 안 찾아도 돼요. 이걸 갖다 이해관계자들이 내부에서 해도 그래 이 사람은 전문성을 갖고 중립성을 갖고 있어라고 인정해주면 가능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해관계자가 중립성과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꼭 고려해서 갈등관리팀을 선정할 때는 너무 다양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책에 대한 방향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중립성과 전문성이라는 하나의 갈등의 관리의 관점으로서 뽑으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갈등 영향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갈등 영향 분석에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런 갈등 영향 분석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사례로 들어서 우리가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